러시아와 민족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보통 모든 사람은 자민족이 구성한 정부의 통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상이고,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을 해체하여 여러 민족 국가를 세울 때 중동부 유럽에 관철한 논리를 말합니다. 둘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소국들이 식민제국,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는 민족주의보다는 민족자결주의가 자주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자민족의 정부가 언제나 특정 정치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번영하게 해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북한 같은 나라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여 개척해 나갈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일을 할 때 가장 성실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민족이 구성한 정부가 해당 민족의 이익을 최고로 대변하며 성실히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는 것은 대체로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민족 제국 체제를 운영하였던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짜르 러시아 제국은 몰락하였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 국민 국가의 경쟁력은 입증되었는데요. 민족주의는 완벽한 정치 사상은 아니지만 나치즘 같은 몇 개의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그 경쟁력을 대체로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중 심각한 거 몇 개만 지적한다면, 우선 민족주의는 종교적 광신을 수반하기에 극단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나라 사이의 전쟁이든 아니면 동일 국가 내의 종족 간 갈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가 싸울 때 교전 당사국들이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해당 전쟁이 민족 종족이나 종족 전쟁으로 변화한다면 두 나라 국민이 상대의 품을 원하는 극단화되어 화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명제상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결단하기 전에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 종족 전쟁 서막을 여는 것은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큰 역사적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 이후 독일 민족과 프랑스 민족의 적대 관계는 2차 대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들의 갈등이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민족 갈등으로 발전한다면 소수 세력을 잔인하게 추방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당 갈등을 완벽히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인과 터키인의 갈등은 그리스-터키 인구교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호 추방으로만 해결될 수 있었고, 발칸 지역과 동유럽 지역의 민족 자결주의와 나치즘이 불붙인 인종 갈등은 1600만 명 이상의 독일인을 포함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고 동유럽과 발칸에서 추방되는 것으로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지금부터인데요. 러시아나 소련 옆에 살고 있는 약소민족이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민족 자주라는 가치에 집착하다가는 이 정도 어려움은 애교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우 피하려다가 늑대, 아니 호랑이를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소련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최고의 침략 근성을 갖고 있으며 야금야금 침투에 들어가 남의 땅을 따먹는 것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그 광활한 영토는 러시아인의 땅 따먹기 실력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고 정치적 독립을 몰수당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는데요. 러시아의 지배는 타민족의 지배와는 격이 다른 고통을 선사해주고 외세 지배라는 말도 러시아 통치의 실체를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러시아의 지배로 편입되는 것을 노예로 전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배에 편입되는 사건이 가져다줄 파멸적 손실은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할 엄두가 안 나지만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인구는 극단적인 포갑 통치하에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며 매우 어렵게 살아가야만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반하여 모스크바의 특권층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부유함과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러시아의 통치가 이토록 극단적인 이유는 서유럽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유럽에서는 우선 로마의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투쟁하였고 이 사이에서 수많은 독일권의 제후들은 많은 권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교황의 세력이 몰락한 이후에도 합스부르크가나 프랑스의 부르봉가 등이 전 서유럽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나 카를 5세든 루이 14세이든 나폴레옹이든 결국에는 패권 장악에 실패하였습니다. 도시가 발달하여 토지 귀족의 힘을 위협하였고 계약과 법, 동의가 존중되었으며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인권의 발달을 촉진하였는데요. 반면에 러시아는 서유럽과 달랐습니다. 정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을 컨스탄티노플이 이슬람군의 말발굽에 짓밟혀버려 주요 성직자들이 모스크바의 보호를 요청하며 망명해 오는 입장이라 짜르를 견제할 교황 같은 존재가 없었고 그 넓은 러시아는 대체로 로마노프 왕조의 철권 통치하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표트로 대제 등이 뭔가 개혁을 한다 했지만 이러한 개혁은 서구와의 기술 격차 극복이나 강력한 군사력 건설 등만을 목표로 하였기에 국민의 삶 개선은 부차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 러시아의 후진성 또는 포갑 통치는 러시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는데요. 다른 유럽 강대국에서는 늦어도 1812년까지는 이루어진 농노 해방이 러시아에서는 18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실행되었는데 이러한 개혁 조치조차도 일반 국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20세기에 들어와 1차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도 인구의 90%가 농노 또는 노예 노동자와 큰 차이 없는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짜르 러시아가 무너진 이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이라 할 수 있을 볼셰비즘 소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848년 3월혁명, 즉 민족주의의 열풍이 전 합스부르크 제국을 뒤덮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를 제압할 수 임을 상실하여 오스트리아 제국이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체코의 민족 지도자 팔라키는 체코의 독립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체코인은 게르만인이 아님을 주장하여 까마득한 옛날부터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독일인들과 한 배를 타는 것을 거부한 체코인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만 체코 민족의 독립국을 형성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팔라키는 체코가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분리 독립하면 다른 민족도 차례차례 오스트리아 제국을 떠나게 될 것임이 분명하였기에 오스트리아 제국은 붕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오스트리아 제국이 사라진 이후에 다가올 운명은 오스트리아 제국을 구성해온 10여 개의 종족이 러시아에게 각계격파당하여 노예로 전락하는 것임을 예측하였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한다며 당장은 체코인의 독립국을 건국할 수 있겠지만 체코인의 독립국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에게 한 주먹감에 불과하기에 체코인이 러시아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미래가 도래할 것임은 불보듯이 뻔하였습니다. 체코의 팔라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 제국이 없다면 체코인 등 중동부 유럽에 거주하는 민족 모두는 러시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스트리아 제국을 만들어내야만 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물며 짜르 러시아보다도 더 극악한 체제를 운영하는 소련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이보다 더한 불행일 것입니다. 러시아 또는 소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 내적으로는 소련의 첩자가 될 수 있을 내부의 적을 단속하고 외적으로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을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주장은 폴란드나 발틱 3국 등 동유럽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주장입니다. 소련의 지배하에 끌려들어간 우리 동포들의 운명이 어떠하였는지도 두 번 말할 것은 없겠습니다. 두만강 이북까지 다가온 소련은 짜르 러시아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제국주의 정책과 더불어 국제공산당 조직을 동원하여 정부 전복 책동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짜르 러시아 자체가 가장 악랄한 프리데이터였는데도 여기에 공산화 책동이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한 완벽한 포식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소련이 아시아에서 제일 즐겨 사용하던 선전선동 수법은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이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붉은 제국자인 주제에 제국주의를 비난해대는 게 소련 공산당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소련과 국경을 대고 있는 약소민족은 까딱 잘못하면 소련의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은 실로 엄청납니다. 한민족도 2차 아편 전쟁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취득한 이후에는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폴란드나 체코처럼 소련의 위협 앞에 서 있고 두만강 이북부터는 러시아 본토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소련과 민족 해방 운동 단체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